이 시간에는 한국 고대 음악의 기원과 원형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기서도 소리는 무엇이며 노래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어원을 중심으로 이게 일종의 언징이 되는 거죠. 으로 해서 원형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소리와 노래의 어원, 이거 국어학계에서도 정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소리는 뭘 소리라 하며 노래는 뭐를 노래라 하는지 아마 대부분이 모르시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요 변별을 해서 우리 고대 음악의 기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민족문화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보자 해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창설했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70년대 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문화의 어떤 역사 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일환으로 이런 연구원을 설립을 했었죠. 지내놓고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업화, 대한민국의 그 역사에서 산업화도 일으켰지만은 문화면에서도 가장 많은 업적을 쌓았어요. 요새 대통령 보면 공약에서 문화가 빠져 있는 걸 봤을 때 참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공약에 문화란 말이 사라졌어요. 너무 그 문화를 홀대할 뿐 아니라 문화를 홀대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홀대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 경주라든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문화 사업을 많이 정비를 하고 되찾는 운동을 많이 벌였습니다. 요즘 그러한 것이 없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불편하니까 그 얘기는 생략하고, 이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민족문화의 원류라는 학술회의를 79년도에 처음 했어요. 요때서야 이제 정신이 좀 들어가지고 우리 민족 문화의 원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자 하는 학술대회를 처음으로 연 거죠. 예. 그때 뭐 음악, 미술, 문화 각 제 방면에서 그 당시 대표 학자들이 모여서 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한국 음악의 원류도 있었는데 종합토의에서 사회자였던 정병욱 서울대 국문과 교수, 그건 서울대 역시 음대 교수였던 국악과 교수였던 장사훈 교수에게 묻기를, 이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 어느 시점부터 우리나라에서 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찾고자 노력했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또 어떤 수준에서 탐색했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정병욱 교수가 묻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무엇을 소리라 했고 무엇을 노래라 했는지 이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했어요. 무엇을 소리라 했고 무엇을 노래라 했는지, 이 국문학자인 정병욱 교수가 소리와 노래가 어디서 기원되었는지를 모르고 묻는 이야기입니다. 음악가 교수에게. 그랬을 때 장사훈 교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1979년이면 1980년대에 갔잖아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인데 그때 우리나라에 대한 학문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음악의 수준, 인식 수준. 정의는 될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습관적으로 써온 건지는 모르지만 소리라고 하는 건 서민 대중들이 부르는 민요라든지 상여송이라든지 기타 노동요 이런 것은 대개 소리라 하고, 시조나 가곡, 과거의 궁정에서 부르는 그러한 궁정에서 부르는 것은 그 악을 말합니다. 악, 정악이나 악 이런 것은 그런 것은 대체로 노래로 표현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사훈 교수의 대답을 다시 부연 설명하면 서민 대중이 부르는 소교, 소위 말해서 민요라든지 상여송, 노동요 이런 소교를 소리라 한다. 원식 형태를 말한다. 그리고 좀 다듬은 소리, 시조나 가곡, 또 궁중에서 부르는 악 같은 이와 같이 다듬은 소리는 노래라 한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하는 장사훈 교수도 소리와 노래에 대한 명쾌한 정의를 아직 못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국문학계에서도 모르고 음악계에서도 분명한 그 정의를 아직 못했다 이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 소리와 노래에 대해서 어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고대 음악에 대해서 우리 음악의 원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 음악의 시원은 무엇이냐? 근데 예술의 시원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항상 의견이 분분해서 논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정론을 딱 세우기가 힘든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찾아보는 시도는 해야죠. 한국 음악의 기원과 원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렀는가? 이 질문을 하자 이거예요. 질문을 해서 해답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것과 질문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광화문 교보 안에 들어가면 벽에 이런 표를 써붙여 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질문의 크기가 내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 질문의 크기가 내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 우리는 항상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문을 가지면서 탐구정신을 가져야 되지.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학문 발전의 원초적인 그 출발점이에요. 함경북도 웅기라는 그 굴포리에서 거기에 큰 동굴이 하나 원시 시대부터 존재했던 동굴이 발견되었는데 그 동굴 속에서 동물뼈도 나오고 뭐 토기도 나왔는데 거기에 이런 뼈로 만든 피리가 한 점 나왔어요. 이 뼈피리, 골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뼈피리가 한국 고대 음악의 악기로서는 가장 최초의 악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학계에서 이것이 최초다 뭐다 정의한 바는 없지만 이게 신석기 시대부터 있었던 원시 동굴에서 나왔고 또 이런 출토 예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겁니다. 이 뒤에 골적이 아니고 토제로서 도기로서 만든 도적이 되는데 이 뒤에 곧 나옵니다. 그것도 있었어요. 이런 악기가 있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방울도 이것도 악기거든요. 악기단 말이에요. 화순 대곡리 국보 143모. 그런데 이 방울은 전부 다 태양문이 전공입니다. 태양문. 요 뒤에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와의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태양이 에너지 원천이잖아요. 태양의 에너지의 파장이 바로 소리예요. 태양 에너지가 많이 있고 적은 데서 공기의 이동, 그 공기의 이동이 바람이거든요. 그 바람이 바로
그게 원초적인 소리예요. 풍이. 골적 다음에 이런 역시 이것도 굴포리에서 나왔는데, 골적 다음에 이런 도적입니다. 도적. 골적이 아니고 도적이, 도제 필입니다. 요거는 바로 요 부분의 확대 촬영입니다. 골적과 같은 그 원시 재료가 아니고, 천연 자연 재료가 아니고, 인간이 가공한, 그러니까 이미 도조니까 이때 이미 불에 구워서 만들었으니까 매우 그 발달된 수준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신라금인데, 신라금. 우리나라에는 없는 신라금이 일본 정창원에 있어요. 나라에 가면은 정창원이라고, 쇼쇼인이라고 하는, 거기 정창원, 일본의 고대 궁중박물관 신라금이 있습니다. 이 정창원에는 신라먹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신라먹 없습니다. 물론 신라금도 없고, 근데 일본에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그 현이 아직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은 참 신비로울 정도인데, 형태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이런 그 여러 가지 토우들이 붙어 있는 도기가 있는데, 이 도기에 여기 보면은 신라금을 타는 토우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신라금을 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신라금하고 비슷한 모양임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머리, 기러기 날개와 같은 머리. 이때 악기를 갖다가 그 새에다 비유하거든요. 기러기.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현을 공구는 고이는 그 부분을 안족이라 그래요. 안족. 기러기 안자. 이 소리가 바로 솔 플러스 이거든요. 솔 플러스 이가 연철이 돼서 소리가 되는데, 솔은 어디서 왔느냐? 살에서 왔어요. 신의 고유어 살. 신의 고유어 살. 살은 어디서 왔느냐? 태양, 빛살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 빛살, 태양의 에너지의 그것이 바로 소리로 된다. 그래서 이러한 토기의 무늬가 곧 무엇냐? 이걸 이제 환문이라 그럽니다. 탄환할 때 환자가 그 글자인데, 이 환문은 요 모양을 동글동글하니까 환문이라 했지만, 이것은 곧 뭐냐 하면 태양문들이에요. 태양의 작은 알갱이들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중국 겁니다만, 수나라 때, 중국 수나라 때. 수나라라면은 당나라 앞이 바로 수나라입니다. 당나라 앞. 이 수나라는 연대가 굉장히 짧고, 수나라를 세운 나라들은 일종의 흉노계통이죠. 양제가 세웠지만 몇 년밖에 존속을 못했지만,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범하다가 국력이 쇠잔돼서 빨리 망했죠. 이 수나라 때의 악인 도용이란 말이에요. 음악하는 도자기로 만든 인형들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비파라든지 또는 필이라든지 이렇게 불고 있는 이 시대의 악기의 양식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용의 복식을 보면은 왠지 조선시대의 복식을 보는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이 조선에서 징발돼서 간 분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 복식이 중국 복식과는 다른, 그 시대 수나라 때 복식이 이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복식과 그 다음에 발식을 보노라면은, 그런데 무당의 옷차림새라든지 이 시대의 이러한 예인들의 옷차림새가 이게
보통 그 원시 고형이 많이 남아 있고 거기에 상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경주 박물관 가면은 경주 박물관 실내가 아닌 실외에 이러한 탑 밑에 쓰던 기단석들이 정원에 놓여져 있어요. 탑 기단석으로 추측되는데 여기에 부조되어 있는 형태들이 전부 다 부처님을 위해서 탄주하는 악인들입니다. 악기 비파를 들고 있고 이것도 뭐 불고 있고 이러한 그 비파 악기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모습에서 신라 시대 음악 활동의 양식을 좀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중국 중화예술통사라는 이게 뭐 10건인가 8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원시권 안에 고대 음악의 기원서를 쫙 뽑아놨어요. 이 예술통사기 때문에 이 책에는 그 음악, 미술, 뭐 문학, 건축, 뭐 제 분야를 이제 다루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원시권 안에 음악에 대한 기원을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있어요. 자연 음향 모방설이다. 또 성애설이다. 언어 억양설이다. 신호설이다. 신호설이라는 것은 저 운남이나 저런 데 가면은 남녀 간이 이쪽 언덕 또 저쪽 언덕 나뉘어져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노래는 굉장히 고음의 노래예요. 그 간격을 뛰어넘어서 전달되기 위해서는 아주 고음을 말이지 가파르게 쫙 부르는 그 음악을 보내면 저쪽에서도 답을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감정 교류가 되고 해가지고 거기서 연애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신호설도 있고 전쟁할 때 소리를 쳐가지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술이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문학도 있고 뭐 하지만은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 음악입니다. 음악이 왜 영향력이 크냐? 음악은 인간이 머리에 있는 7개의 구멍 중에 2눈을 빼고 5개를 음악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콧구멍, 귓구멍, 입, 이 5개가 음악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예술 분야보다도 음악이 가장 예술적 파워가 강합니다. 왜 강하냐? 음악은 한번 촥 하면은 광범위하게, 가장 멀리, 가장 빠르게 전달력이 있거든요. 파급되거든요. 그래서 음악이 파워가 제일 센 거예요. 전쟁할 때 적군의 기를 죽이는 것이 음악부터 막 북소리고 꽹과리 소리고 막 치면서 쳐들어옵니다. 옛날에. 그러면 귀를 완전히 죽이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비해서 미술은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뭐 깃발이나 이런 걸 뭐 쳐들어가지고 흔든다 하지만 그것은 거리에 제한성이 있어요. 멀리 못 보거든요. 그런데 음악은 멀리까지 전달되고 그 청력이라는 것이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시력보다 이 청력이. 그래서 인간이 죽었을 때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는 것이 이 청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청력. 사람 임종했을 때 눈 감았다고 당장 죽은 게 아니라 청력이 한 30분 동안 유지된다고 하니까 마지막 망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귀에도 대고 말을 하면은 그게 다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청력,
그 중요하고 그 청력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 음악,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